안녕하세요. 결혼 생활 5년 만에 결국 이혼 도장을 찍고 지금은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지금은 벌써 2년이 흘렀고 아이도 내년이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혼 후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 아직은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결혼은 누구에게나 인생에 한 번만 있을 거라 생각하는 중대사인 반면 대부분 이혼은 내 인생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저 역시 그랬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남편을 제가 더 좋아해서 결혼한 사람이라 눈에 씬 콩깍지가 벗겨질 거라고는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결혼은 현실이라는 말이요. 정말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부터 이게 그런 건가 하고 느끼게 되더라고요. 결혼해서 좋았던 건 딱 결혼식과 신혼여행 뿐이었네요. 그리고 남편은 잃었지만 예쁜 아이 하나는 얻었으니 그나마 다행이랄까요? 저는 지금 37살이고요. 이혼은 2년 전인 35살에 했어요. 아니다 싶으면 이혼이라는 말, 결혼 선배들이 흔히 하는 말인데요. 아니다 싶으면서도 아이까지 있으면 결혼이라는 게 끝내는 것이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인간의 밑바닥 모습까지 서로 확인하고 이혼한 제 사연 들려드려 볼게요. 제가 남편을 만난 건 친한 언니의 소개였어요. 물론 그 언니 이혼한 지금은 연락도 안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저도 그동안 남자친구 몇 명 사귀어 봤지만 그다지 오래간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절 그다지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제가 관심 없는 사람도 절 그다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그런 상태로 20대를 거의 보냈거든요. 그런데 제가 친하게 지내는 언니가 아는 동생을 만난다면서 술이나 한 잔 얻어먹자고 하길래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공짜 술의 유혹에 못 이겨 그만 끌려나갔죠. 라고 말하고 싶지만 제가 먼저 앞장서서 갔더랬죠. 한창 약속 장소로 가고 있는데 언니가 말하기를 너한테 말 안 한 게 있는데 걔 잘생겼어. 학교 다닐 때 애들 좀 울렸어. 그러더군요. 그래서 내심 기대를 했습니다. 제가 또 얼굴이나 외모를 좀 보는 편이었거든요.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릴 때였으니 너무 욕하지 말아주세요. 아무튼 그때 언니랑 제가 먼저 도착해서 술집에 앉아 있는데 그 잘생겼다는 분이 오셨어요. 근데 처음 봤을 때는 제가 너무 큰 기대를 했었는지 실망이었어요. 전 평범한 외모지만 주제에 키 크고 섹시한 스타일의 남자를 좋아하는데 그 사람은 그리 크지 않은 보통 키에 뽀얀 피부 그리고 좀 귀티나는 인상이었거든요. 미남형이긴 했어요. 그런데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면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뭔가 저랑 통하는 게 있더라고요. 재미있는 사람이긴 했어요. 그렇게 처음 만났고 그 뒤로 몇 번 더 만났는데 솔직히 말하면 제가 먼저 들이대서 사귀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호탕하고 재미있는 사람 같았어요. 은근 자기 자랑도 많이 했는데 그때는 그게 남편의 허풍인지도 모르고 정말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어요. 나름 준수한 외모와 그 사람의 허풍에 맞나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제가 콩깍지가 씌어버린 거죠. 게다가 그 사람은 특출나게 잘생긴 건 아닌데 이상하게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았어요. 사귀는 동안 제가 내색을 안 해서 그렇지 분명히 제 친구들 중에서도 제 남자친구에게 찝쩍거리는 시도를 하는 애들이 있긴 했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그 사람도 적절하게 잘 쳐내서 큰 다툼이 생기는 일까지는 가지 않았고요. 그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대부분 주변에서 가만히 놔두질 않는다는 느낌이었어요. 딱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는데 남자친구 만나면서 확실히 느낀 게 잘생기고 이쁜 사람들 주변에는 그만큼 날파리도 많이 꼬인단 걸 알았습니다. 솔직히 저랑 같이 다니면 저보다는 남자 쪽에 사람들이 눈길을 더 주긴 했거든요. 1년간 연애하고 결혼하기로 했는데
막상 결혼 생각을 하니 연애 때야 뭐 정말 실망스러운 상황이 생기면 헤어지면 끝인데 결혼은 아니잖아요. 결혼해서도 저런 날파리 같은 인간이 꼬일까? 그렇다면 그때도 정말 남자친구는 한결같이 나만 바라봐 줄까? 솔직히 연애 때도 잘 사귄 사람들도 결혼하고 애 낳고 하면 많이 싸운다던데 지금처럼 쿨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남자친구를 좋아하는 마음이 컸기에 결혼하겠다 마음 먹고 나서는 결혼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좋아서 연애할 때는 몰랐던 모습이 자꾸 눈에 띄는 겁니다. 그중 하나가 남편이 돈을 쓰는 방법이었어요. 월급은 280 겨우 되면서 항상 남는 게 없거나 마이너스였어요. 자기한테 쓰는 돈도 많지만 항상 주변에 퍼주기를 좋아하고 부모님께도 뭐 사드린다고 100만 원씩 우습게 쓰는 사람이었거든요. 전 잘 안 쓰는 스타일이고 그 사람은 잘 쓰는 스타일입니다. 술도 무진장 좋아하고요. 연애할 때는 좋을지 모르지만 결혼해서는 어떨지 걱정이 앞섰죠. 저는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었고 그 당시 남편은 전자부품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버는 돈은 제가 조금 더 많았어요. 연애할 때는 서로 집안 형편을 잘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처음 남편 집에 인사하러 갔을 때 좀 놀랐었습니다. 저희 집은 아버지가 은행원이셨고 어머니는 초등교사셨어요. 집도 경기도 외곽이긴 하지만 못 사는 동네는 아니었고요. 솔직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모르고 자랐어요. 친오빠나 저나 어려서부터 여행도 많이 다니고 문화적으로 경험을 많이 하고 자랐고요. 그런데 남편의 집은 30년도 더 넘은 노후된 아파트에 방은 2칸, 생각보다 더 가난한 모습을 보고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을 만날 땐 늘 바뀌는 옷에 깔끔한 외모, 그리고 차까지 있어서 그 간극이 더 크게 느껴졌어요. 남편 쪽 부모님 입장에선 제가 며느리감으로 싫을 이유가 없었고 당연히 저를 놓칠까 봐 잘해주셨어요. 어찌 보면 전전긍긍 하시는 듯 했어요. 두 분 다 아직 젊으셔서 경제활동을 하시긴 했지만 그렇게 가세가 기운 건 시아버지가 퇴직 후 크게 사기를 당하셔서 그랬다더군요. 그때 예비 시모는 저한테 이러셨어요. 우리는 혼순이 예단이니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아들하고 결혼해 주는 것만 해도 고맙네요. 애가 말 안 들으면 나한테 일러요. 그럼 내가 아주 혼쭐을 내줄 테니.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처음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반면 저희 집에 남편을 소개해 줬을 때 솔직히 저희 부모님 그리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남편이 가고 난 후에 어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좋아 보인다만 성실해 보이진 않는데 괜히 너한테 의지하고 힘들게 할까봐 엄마는 좀 걱정되는구나. 집도 형편이 안 좋다면서 결혼하면 둘이 벌어서 시어른들까지 부양해야 하는 거 아니니? 아휴, 너 이 결혼 꼭 해야겠어? 엄마도 참, 돈이야 둘이 벌면 금방 벌 텐데 사람 좋으면 됐지 뭐. 내가 그 사람 많이 좋아해요. 그 사람도 나 좋아하고. 그리고 시부모님들은 당신들 생활을 도는 멋인데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엄마. 저희 집에 인사하고 난 후 남편은 저를 달리 봤었나 봐요. 제가 직장이 안정적이진 못하지만 친정이 나름 잘 산다는 걸 자기 눈으로 확인하니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랑 결혼을 결심한 게 자기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 같다면서 아주 저를 하늘 높이 띄워주더군요. 네, 맞아요. 남편은 저 만난 게 봉잡은 거였어요. 하지만 제 입장에선 호구 잡힌 거라는 걸 결혼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형편을 보니 저희 결혼한다고 뭘 보태주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 정말 간소하게 결혼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그저 딸이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믿어주시고 노후로 가지고 계시던 작은 오피스텔까지 저희 신혼집으로 내주셨고요. 되돌아보니 저 정말 멍청한 것 같아요.
왜 콩깍지는 결혼하고 나서야 벗겨지는 걸까요? 결혼이란 건 연애와는 참 다른 거였어요. 어쨌든 결혼하고 나니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들로 다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역시 남편의 경제 개념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이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하는 게임 때문에 소액 결제를 종종 했어요. 가끔 재미로 하는 건 이해하지만 사실 제 기준으론 그게 아닌 것 같아서 항상 말했었죠. 하지 말라고요. 심할 땐 돈까지 빌려서 한 적도 있으니까요. 그 외에 돈을 계획 있게 지출하는 걸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속옷, 양말 빼곤 옷은 죄다 세탁소에 맡겨야 하고 지갑에 돈이 있으면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게 있는 대로 다 써버리는 스타일이었죠. 암튼 어느 날은 남편이 제 명의 핸드폰을 쓰는데 또 핸드폰 게임 소액 결제를 한 거예요. 한 번 하면 뭐 10,000원에서 30,000원 사이지만 저는 진짜 그런 곳에 돈 쓰는 거 정말 아까워하거든요. 그래서 쓴소리 좀 했죠. 당신 왜 자꾸 쓸데없는 데다가 돈을 쓰는 거야? 저번에 그래서 이제 안 한다고 약속했잖아. 아니 본인이 안 한다 했으면서 그 약속을 못 지켜? 막 부글부글 하더라고요. 돈 액수를 떠나 안 하겠다는 사람이 그 약속을 못 지키나 하는 생각에 너무 얄미웠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참나, 그거 얼마 한다고 뭐라 그래. 그 돈으로 열심히 모아서 부자 되시려고? 이렇게 비꼬는 겁니다. 너무 열받아서 남편 핸드폰 정지시켜 버렸습니다. 또 회사에서 밸런타인데이라고 여직원들 준다면서 마트에서 초콜릿을 사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니 무슨 회사 사무실 사람들 그런 걸 챙겨. 그냥 부서에서 챙기는 거지 왜 당신 돈으로 개인적으로 챙기냐고. 제가 이렇게 말하면 당신이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못하는 거야. 회사 다니면 이런 것도 다 해야 해. 옆 직원 잘 챙기고. 아니 그럴 거면 자기 팀 직원만 챙길 것이지. 모든 여자들에게 그렇게 다 퍼다 줘야 하는 게 사회생활인가요? 그 사람은 항상 그렇습니다. 물론 마음에 드는 사람만 그렇겠지만 지방 출장을 갔다 오면 사도 여기저기에 선물을 뿌립니다. 그런데 저는 신랑한테 근사한 식사 한번 얻어먹은 적 없고 좋은 선물 한번 받은 적이 없었어요.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돈을 잘도 쓰면서 저한테 쓰는 거는 아까웠나 봐요. 연애할 때는 기념일이나 무슨 날 되면 제가 좋은 식당 예약하고 값이 좀 나가는 선물도 여러 번 준비했었는데 남편은 비싼 음식점은 당연히 제가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자기가 내겠다는 말 한 번 한 적이 없었어요. 선물도 케이크나 자잘한 액세서리 받은 게 다였네요. 그리고 결혼해서 저한테 가장 많이 쓴 돈은 우리 아기 낳고 산후조리원 비용 200만 원 그거 쓴 게 다였어요. 그것도 저희 친정 부모님이 몸조리 잘하라며 주신 돈으로 한 거였고 시부모님은 아들 낳았다고 좋아만 하셨고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조리원에 아기 보러 오셨을 때 기저귀 한 팩 사가지고 오신 게 다였어요. 그런데 신랑은 자기한테 드리는 돈도 아까워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출근할 때 입을 옷도 자주 사고 미용실도 저보다 자주 갔어요. 저도 결혼하기 전에는 꾸미는 거 좋아라 하고 옷 사는 거 좋아했어요. 하지만 결혼해서 아끼고 살다 보니 저한테 쓰는 돈은 잘 안 쓰게 됩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니까 다니던 학원을 잠시 그만두고 집에 있게 되었더니 돈을 더 아끼게 되었고요. 한 번은 남편의 카드 명세서가 집으로 왔길래 아무 생각 없이 열어봤는데 세상에 월급보다 더 많이 결제 금액이 나와 있는 겁니다. 대체 무슨 돈으로 갚으려는 건지 기가 막혔지만 모른 척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을 있다가 남편이 저기야 혹시 비상금 같은 거 모아놓은 거 좀 없나? 이러길래 왜? 당신 돈 없어? 그런 걸 왜 나한테 물어? 내가 지금 무슨 돈이 있다 그래. 일도 쉬고 있는 사람한테.
카드값이 이번 달에 많이 나왔는데 그거 갖고 나면 당신한테 생활비 줄 돈이 없어서 그래. 이번 달은 당신이 돈 있으면 그걸로 좀 쓰고 다음 달에 줄게. 그럼 전 제 카드로 쓰고 그 다음 달에 돌려막고 너무 힘들면 제가 가지고 있는 가방이나 옷을 팔기도 했고요. 따로 모아놓은 돈이 있기는 했지만 적금을 해약해서 생활비로 없어지게 하고 싶진 않았어요. 매번 공과금과 아기한테 들어가는 돈도 많은데 남편 씀씀이는 줄어들지를 않으니 정말 힘들었습니다. 힘들어도 제가 우겨서 한 결혼이라 친정에는 절대 손 벌리고 싶지 않아 어떻게든 버텼어요. 그나마 집은 친정아빠 거라 대출로 갚을 게 없으니 천만다행이었달까요? 아이가 세 돌이 지나니 남편한테 정말 질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매번 카드 결제일에 쫓기는 기분 혹시 아실까요? 돈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때마다 어찌어찌 제가 마련하고 해서 맡기는 했는데 더 이상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에 우울증까지 올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리긴 하지만 어린이집에 맡기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야 숨을 좀 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남편에게만 생활비를 의지하고 있다가는 대책이 없었거든요. 소액으로 생활비 대출 몇 번씩 받은 게 횟수가 많아지니 더 이상 대출도 안 나올 지경이라 마음이 정말 급했어요. 남편은 본인 월급으로 자기 쓰고 남은 것만 저한테 줬으니 매달 생활비는 들쑥날쑥했고 항상 마이너스였으니 제가 그걸 어디서 메꿨겠습니까? 결혼해서 형편이 나아지기는커녕 저는 이 사람을 만나 점점 더 수렁으로 빠져드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씀씀이에 지칠 대로 지친 때 남편이 저한테 친구가 핸드폰 가게를 오픈했다며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어디든 빈손으로 가는 사람은 아니니 분수에 넘치는 화환을 들고 저도 어쩔 수 없이 함께 동행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 친구에게 사업 자금이 얼마나 들었느냐, 준비해야 할 일이 뭐가 있느냐 하며 질문을 쏟아붓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여기 월세 얼마야? 나도 이제 내 사업 하나 해야지. 월급쟁이 너무 시시하고 비전도 없고 매일 같은 일상도 질린다. 그리고 무엇보다 퇴근까지 내 시간이 전혀 없다는 게 그게 너무 싫더라고. 야, 너 얼마 안 있으면 나한테 개업 화분 들고 와야 할 거야 임마. 와, 너 사업하려고 해서 관두는 거냐? 내가 말리고 싶다. 돈을 적게 벌어도 맘 편한 월급쟁이가 좋지 자식아. 저는 남편과 친구의 대화를 들으면서 이 인간이 미쳤나. 5년 동안 모은 돈이 500인데 어디서 또 허풍을 떨고 난리인가 싶어 대꾸도 하기 싫더라고요. 직장에도 매일 지각과 툭하면 아프다고 하는 인간이 회사에서 안 잘리고 다니는 걸 고맙게 생각해야지. 어디서 저런 발상이 나올까? 저런 인간이랑 계속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한마디 했습니다. 언니 아빠, 지금 있는 거나 잘 지키자. 사업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태훈 씨, 미안해요. 우리 신랑 또 연락 와서 사업한답시고 이것저것 물어보면 대꾸도 하지 마세요. 제 말을 듣고 나서 얼굴색 확 변하는 남편을 뒤로하고 저는 근처에 볼 일이 있다며 먼저 자리를 나왔어요. 그 자리에 더 있다가는 못 볼 꼴 보일 것 같아서 제가 피했죠. 그날 남편은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집에 돌아오더군요. 여보, 나 진짜 가게 한번 차려볼까 봐. 태훈이한테 물어보니 순수익이 꽤 되더라. 자리만 잡으면 지금 월급의 몇 배는 벌 수 있다더라고. 월급 생활해봤자 큰돈 절대 못 만져. 당신 적금 든 거 있지? 그거 깨면 얼마야? 당신 꽤 부어서 그거 지금 목돈 된 거 아니야? 그걸로 시작할까 하는데 만기 언제야? 모은 돈 깨서 사업하자는 소리에 기가 막혔죠. 만기 같은 소리하고 있네. 월급보다 돈 더 많이 쓰는 인간이 내 월급까지 다 뒤치다꺼리로 들어간 거 몰라? 그 적금 깬 지가 언젠데 적금 타령이야. 그냥 통장에 조금 모아둔 게 고작 500이다 500. 그 돈은 절대 안 돼.
지금 목돈 만들려고 모으고 있는 거니까 꿈도 꾸지 마. 근데 정말 적반하장이란 말을 이럴 때 쓰는 거더라고요. 왜 그거밖에 없어? 너 딴 주머니 찬 거 아니야? 5년 동안 500만 원이 말이 되냐고! 이러는 거예요. 저는 기가 차서 한참 동안 말없이 그놈의 얼굴을 바라보기만 했어요. 당신 내 월급으로 거의 5년 동안 생활하는 거 몰라서 지금 그런 말 하는 거야? 나한테 가져다 주면 뭐해? 당신 월급보다 더 가져가잖아. 우리 집 외벌이나 다름없는 거 모르니? 왜 못 모았냐고? 당신이 저금할 돈 어디다 썼나 생각해봐. 500만 원이라도 모아놓은 게 다행이지. 거기서 한마디만 더 해봐. 나도 이제 진짜 못 참아. 남편은 자기도 찔렸는지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사실 이때만 해도 양심은 있네라고 생각했어요. 아주 잠시나마였지만요. 그런데 다음 날 친정엄마가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 인간이 회사에는 출근도 하지 않고 아침부터 친정으로 출근했더라고요. 바쁘니? 아까 아침부터 정서방 왔더라. 무슨 사업 자금을 대달라고 난리 거의 울면서 사정을 하는 거야. 너무 힘들다고 자기 사업 성공하면 2배로 갚겠다고. 엄마, 그래서 뭐라고 했어? 준다고 한 거 아니지? 절대 안 돼. 그 인간 정신을 못 차리네. 내가 들어오면 얘기할 테니까 엄마는 못 들은 걸로 해요. 미안해, 엄마. 네 아빠가 해주자고 하더구나. 정서방이 잘 돼야 네가 편하지 않겠냐고. 아빠는 너 불쌍해서 그러지. 엄마, 일단 내가 다시 연락할게. 절대 그이 오면 돈 주지 말아요. 그 인간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갈수록 태산이더군요. 사업이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걸 처가에 가서 돈을 대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가장 문제인 건 그놈의 허세와 허풍이에요. 자기 가게 차려서 사장 노릇 하고 싶은 거죠. 남편 주위에 잘된 친구들이 몇 있거든요. 그게 부러운 거예요. 그 사람들의 노력은 보이지 않고 지금 있는 그 자리만 탐나는 거죠. 저는 남편을 데리고 친정에 가서 단판을 지을 생각이었어요. 사위의 말만 듣고 저희 부모님들이 안쓰럽게 여기는 것도 있는 것 같아 가서 모든 이야기를 할 생각이었죠. 부모님이 듣고 나서 걱정하실 테고 저희 가족 문제라 말하지 않으려고 했었지만 저 없이도 친정 가서 돈 달라고 하는 인간한테 이번에 확실히 못을 박지 않으면 이런 일이 반복되어 부모님을 더 힘들게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애초부터 싹을 자를 마음으로 남편과 함께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차근차근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집 재정 상황, 남편의 씀씀이 모든 걸 말씀드렸죠. 옆에 있던 남편은 얼굴이 벌개진 채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죠. 본인이 한 행동을 다른 사람 입을 통해 들으니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그것도 장인장모 앞에서 면이 안 서게 된 거죠. 엄마, 아빠, 이제 이이가 돈 얘기하면 확실하게 거절해 주세요. 저 결혼했잖아요. 힘들어도 우리가 해결할 테니 엄마 아빠는 그냥 지켜봐 주시기만 하세요. 그때 남편이 뻔뻔하게 입을 열더군요. 눈물까지 짜내며 사정을 하는데 장인어른, 제발 한 번만요. 저 진짜 자신 있다고요. 우리 가족 고생 안 시키고 돈 많이 벌 자신 있어요. 돈 앞에서는 다 이런 건가요? 이번 찬스를 놓치면 죽을 사람처럼 눈물, 콧물 다 빼며 저희 부모님께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너무 당황해서 그저 멍하니 사위 얼굴만 바라보고 계시더군요. 그런데 그 단판의 승자는 남편이었습니다. 자초지정을 다 들은 아빠는 내가 대주마. 대신 자네한테 돈을 줄 수는 없네. 자네가 확실하다니 한번 믿어보겠네만. 다 알아보고 오면 내가 직접 가서 가게 보증금 치러주겠네. 알겠나? 우리도 목돈은 당장 없으니 5천만 해주겠네. 그 이상은 못해. 머리 아프니 이제 그만들 가. 그 난리를 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갑자기 남편이 입고 있던 옷을 거실 바닥에 내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5천? 5천이라고? 그 돈으로 대체 뭘 할 수 있다는 거야? 그 돈으로는 주식도 못해. 아니 1억 정도는 줘야 나도 뭔 사업을 하지 5천으로 뭘 해? 장인어른은 누굴 거지로 알아? 그냥 주시지 말라 그래. 하며 저한테 성질을 부리길래 뭐? 네 주제를 좀 알아라. 네가 대출 받으면 1,000만 원은 나오냐? 5천이 누구 애 이름이야? 그거 해주시는 것도 감사한 줄 알아. 막말로 당신 부모님은 1,000만 원이라도 대주실 수 있냐고. 그런 거 아니면 닥치고 그거라도 받아.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남편에게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제가 말한 게 사실이니 반박도 못하는 주제에 계속 돈이 적다고 구시렁대는데 정말 살인 충동이 느껴질 정도로 남편이 미웠습니다. 그 후 민눈 구석에 있다고 생각한 남편은 덜컥 회사에서 퇴사를 해버렸습니다. 퇴사할 때 저한테 의논 하나 없었어요. 기가 막혔죠. 어떻게 한 집의 가장이라는 사람이 아이도 있는 아빠가 그렇게 직장을 쉽게 관둘 수가 있는 건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은 자기 사업을 한다는 게 신이 나서는 가게 자리를 알아보고 다녔습니다. 회사 나올 때 받은 퇴직금은 나한테 한 푼 준 것도 없으면서 집에서 밥 먹고 생활비 축내는 게 너무 꼴보기 싫었어요. 당분간 백수인 사람이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는데 당초에 뭘 하고 다니는 건지 답답했어요. 그런데 퇴사를 했을 그 즈음에 남편이 달라진 건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원래 자기 물건을 잘 챙기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근데 몇 달 전부터 핸드폰을 유독 계속 챙기고 보고 하더라고요. 화장실을 갈 때도 챙겨서 가져가고 처음엔 그냥 영상 보나 보다 했어요. 제가 남편 핸드폰을 뒤져보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남편 핸드폰은 지문으로 잠가놔서 제가 못 보기도 했고요. 근데 집에 같이 있다가 남편 쪽을 휙 하고 지나가면 놀라서 핸드폰 화면을 바꾸고 그런 일이 잦아지는 거예요. 근데 여자 촉이라는 게 정말 있나 봅니다. 이 인간이 나한테 뭘 숨긴다는 생각이 직감적으로 들어서 저는 기회를 노리고 있었어요. 핸드폰 잠김 때문에 매일 남편이 먼저 잠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늘이 도왔는지 그런 날이 왔습니다. 남편이 깊이 잠든 걸 확인한 후에 지문 인식을 했더니 열리더군요. 카톡 채팅 목록에 눈길 가는 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왠지 촉이 와서 대화창을 열어보았죠. 여자의 직감은 무서운 거 맞더라고요. 그 여자는 심지어 남편이 유부남이 된 것도 알고 있었고 오래전부터 연락을 한 듯 했습니다. 카톡은 오래전 대화들은 삭제가 되어 있었어요. 사진첩도 이상할 만큼 깨끗했습니다. 채팅방에는 최근 대화 내용만 남아 있었는데 내용이 가관이었습니다. 남편이 오늘 점심 같이 먹을 수 있어? 어제 만났던 그 카페로 갈게. 그러면 그 여자는 저 20분 일찍 나갈게요. 먼저 들어가 있어요. 하며 점심때도 자주 만났던 것 같았고요. 저는 진짜 심장이 쿵 하면서 배신당한 기분이었어요. 굳이 저렇게 다정할 필요가 있는지 그 여자는 애교까지 부리는 것 같고 남편도 애교 섞인 말투로 받아쳐주는 것 같았고요. 참아 쓸 수 없는 야한 농담도 많았어요. 통 내용만 보면 둘이 무슨 애틋한 연인 사이 같더라고요. 더 열받았던 건 남편은 마치 자기가 잘나고 돈이 많아서 회사를 관두고 사업을 하는 양 자기를 포장해서 자랑질을 하고 있더군요. 자기가 돈 많이 벌어서 명품 가방을 사주겠다며 저한테는 한 번도 사주지도 않은 가방을 그 여자한테 사주겠다고 허세를 떨고 있는데 어이가 없어서 그 내용도 전부 캡처했습니다. 통장 잔고에 있지도 않은 돈 자랑을 어찌나 하는지 그거에 좋다고 맞장구 치는 그 여자도 참 심했어요. 아내인 제 입장에선 충분히 가관인 내용이었고 100번 양보해도 바람을 피우는 건 확실했고요. 남편이 혹여 바람이 아니라고 우기더라도
이성이랑 야한 농담을 하는 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게다가 자동 녹음된 통화 내용은 카톡 내용에 비할 바가 아니었어요. 남편은 그 여자를 이쁜이라고 부르더군요. 성적인 대화가 너무 많이 오가서 입에 담기도 싫지만 그걸 듣는 순간 더 이상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고 정신줄을 붙들고 겨우겨우 제 핸드폰으로 증거를 남겨놨습니다. 녹음 내용은 다용도실에서 몰래 틀어 제 폰으로 녹음했고요. 대화 내용도 전부 제 폰으로 전송해놨습니다. 저는 미련 맞지 못해서 이런 남자와 더 살 생각은 없고요. 몰랐다면 모른 채로 살았겠지만 알게 된 이상 덮고 웃으면서 지내지 못할 것 같았어요. 바람이 아니길 바랐지만 바람이 확실했고 지난번 사업자금 때문에 저희 친정에 돈 요구한 것까지 생각하니 더 이상은 이런 쓰레기와 못 살 것 같아 저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섣불리 제가 외도 사실을 눈치챘다는 걸 알면 증거인멸을 할 것 같아 당분간 열받지만 모른 척하고 저 몰래 흥신소에 확신한 증거를 잡아달라고 의뢰했습니다. 2주일 따라다니는데 비싸긴 하더라고요. 확실한 증거를 잡으면 추가 요금이 있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 여자가 뭐 하는 여자인지는 알아야 상간녀 소송도 진행할 수 있었기에 흥신소 도움이 꼭 필요했어요. 그러다가 일주일쯤 되었을 때 그 여자가 다름 아닌 남편이 다니던 직장의 여직원이라는 사실과 이름을 알아냈습니다. 그것만 해도 큰 성과였죠. 소장을 회사로 보내면 되니까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을 때 사건이 터졌습니다. 남편이 늦은 시간까지 집에 안 들어오고 있었어요. 어디서 오입질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온갖 상상이 떠올라 너무 괴로웠습니다. 아기를 재운 후 혼자 머리를 쥐어뜯고 앉아있는데 전화가 울리더군요. 다름 아닌 흥신소 직원 전화번호였어요. 제가 여보세요 하고 전화를 받았지만 전화기 너머로 소란스런 대화만 들릴 뿐 용건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거셨나 하고 재차 여보세요를 외치다가 문득 전화기 너머 들리는 목소리가 익숙한 느낌이 들어 가만히 들어보았습니다. 짐작대로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어떤 여자랑 같이 있는데 대리기사한테 저기 사거리 렉스모텔로 가주세요. 이러네요. 너 내가 좋냐? 우리 오늘 같이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대화하는 목소리가 들리다가 전화가 끊겼는데 조금 있다가 또 전화가 왔어요. 근데 이번엔 모텔에 도착했는지 307호로 가세요. 이런 소리가 들리고 전화가 끊겼어요. 잠시 후 흥신소 직원분이 다시 전화를 했고 지금 남편이 모텔로 들어가는 현장 잡았는데 어쩌시겠어요? 현장 덮치실 거면 지금 오시고요. 안 그럼 들어가는 사진만 증거로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저 지금 갈게요. 부탁인데 저랑 같이 들어가 주실 수 있나요? 추가 요금이 있었지만 증거보다 일단 현장을 확인하고 남편과 끝장내고 싶었습니다. 불이 나게 모텔로 달려가 흥신소 직원의 도움으로 모텔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남편은 별 의심도 없이 문을 열었고 저는 열린 문을 비집고 들어가 준비해온 고춧가루와 밀가루를 그 연놈들한테 뒤집어 씌웠어요. 깜짝 놀란 남편은 당연히 저를 붙잡고 아니라고 빌었고요. 여보, 아니야. 내 말 좀 들어봐. 제발, 우리 그런 거 아니라니까. 아니긴 뭐가 아니야? 둘이 모텔방에서 이러고 있는데 아무 사이가 아니야? 저리 비켜. 저는 남편 머리통을 한 대 갈기고 그 여자한테 갔죠. 어느 틈에 밀가루랑 고춧가루 범벅인데도 옷은 챙겨 입었더라고요. 얼굴도 반반하니 어린 년 얼굴을 보자 화가 치밀어 올랐죠. 다들 상간녀 만나면 머리채 한 번씩은 잡는다는데 저는 머리채 대신 깔끔하게 주먹으로 코를 힘껏 때려줬습니다. 폭행으로 신고하든 말든 일단 제 분 좀 풀고 싶어서요. 뭐 하는 거예요? 하며 여자는 얼굴을 감싸쥐고 주저앉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집에 들어오면 너 죽고 나 죽을 줄 알아라. 사업이고 뭐고 너한테 한 푼도 못 주니까 그렇게 하라. 나한테 줄 위자료나 준비해.
이렇게 말하고 돌아 나왔습니다. 집에 무슨 정신으로 왔는지 기억도 안 나더군요. 남편은 그날 정말로 집에 안 들어왔습니다. 저는 더 생각할 것도 없이 부모님께 이혼하겠다고 알렸고요. 친정아빠는 제 말을 들으시고는 더 살아봤자 너만 더 만신창이가 될 것 같구나. 소송 비용은 아빠가 대줄 테니 변호사 사무실에 당장 소송 의뢰해라. 하시며 제 이혼 소송 비용을 도와주셨습니다. 물론 시댁에도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내가 자식 제대로 못 키워서 미안하다. 그래도 애 생각해서 한번 눈 감고 넘어가 줄 수 없겠니? 정말 미안하다. 울면서 사과하셨어요. 저는 다른 여자와 갈 때까지 간 남자를 다시 품지는 못하겠다고 이혼하겠다 확실히 말씀드렸고요. 웃긴 게 그놈은 그날 이후 일주일 후에야 집에 기어들어오더니 한다는 말이 여보, 나 다 정리했어.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우리 애를 생각해야지. 어? 남자들은 한 번씩 다 딴 생각해. 나 다시는 안 그럴게. 진짜 각서 쓰라면 쓸 테니 제발 믿어줘. 나 회사도 관뒀고 이제 사업도 하면 돈 벌릴 일만 남았는데 지금 이혼하면 안 되지. 어? 이렇게 뻔뻔한 놈이 다 있네요. 끝까지 저희 아빠가 대주겠다는 사업 자금이 탐이 났나 봅니다. 저는 아니, 나 당신 말 못 믿어. 한 번이 쉽지 두 번이 어렵겠어? 우리 부모님한테 다 알렸고 당신한테 돈 줄 일 없으니까 꿈깨. 제가 워낙 완강하게 나오니 자기 짐 챙기고 아기랑 자고 가겠다기에 그러라 했습니다. 저는 꼴 보기 싫어도 아이한테는 아빠니까요. 그런데 그날 저는 또 한 번 열받는 일을 겪었습니다. 남편 놈이 바람 피운 것만 해도 머리 터질 것 같고 죽이고 싶은데 시댁도 똑같은 족속이더군요. 저도 사람인지라 남편 놈이 또 그년과 바람 피울까 봐 의심이 돼서 카톡을 남편 씻는 동안 핸드폰을 열어봤는데 이젠 감출 게 없다는 듯 잠금도 안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카톡을 열어봤더니 그 여자와 연락한 내용은 없었어요. 통화 내용도 없었고요. 뭐 지웠을 수도 있지만요. 그런데 이번엔 가족 채팅방 내용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거긴 시어머니와 남편 놈 그리고 시누이가 있는 채팅방이었어요. 거기엔 바람 피더라도 안 걸렸어야지 걸려서 이게 뭐냐. 너 때문에 우리가 이제 네 마누라한테 져주고 살아야 한다는 어머니가 말한 내용과 혹시 이혼하자 하면 아이는 줘버려라. 그래야 재혼할 수 있다. 애 있으면 재혼하기 힘들다. 네 삶이 힘들어진다는 시누이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술 더 떠 남편에게 위로까지 하더라고요. 여자야 또 만나면 되는 거지. 세상에 널린 게 여자인데 그런 걸로 너무 기죽지 말아라 등등. 제 상식으론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솔직히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시댁 식구들 경제력은 없어도 멀쩡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 못했던 시댁 식구들의 반응과 대화 내용을 보니 지금 이게 꿈인가 싶을 정도로 뭔가 확 바뀌었다고 해야 하나요?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서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저한테는 아들을 잘못 키워 미안하다고 사과하시던 분이 뒤로는 이렇게 호박씨를 까고 있을 줄 몰랐어요. 그리고 손자 이뻐하면서 자기 자식을 위해서 버릴 생각을 하다니 너무나 괘씸했고요. 손자 두고 가라고 할까봐 걱정했었는데 오히려 반대라서 어이가 없더군요. 잠시나마 합의 이혼으로 끝날까 고민했던 마음 싹 접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밟아주리라 다시 맘먹었고요. 남편 놈이 짐을 빼가고 나서 이혼 소송과 함께 상건녀 소송 같이 진행했어요. 남편이 가진 돈이라고는 꼴랑 퇴직금 3천이 전부였는데 위자료로 3천만 원 판결 받았습니다. 그놈은 위자료가 무서운 줄 몰랐나 봐요. 그걸 자기가 왜 줘야 하냐면서 난리를 치더라고요. 자기가 한 짓은 생각도 안 하고 저한테 돈을 뺏긴다고 하는 게 너무 어처구니 없었죠. 살던 집이야 저희 친정아빠 명의니 가를 것도 없었고요. 저한테 위자료 주고 나니 남편 놈은 빈털터리 신세라 원래 살던 허름한 시댁으로 들어간 듯 했어요.
그렇게 애틋하던 상간녀와 왜 살림을 안 차린 건지 알 수는 없었죠. 상간녀 소송은 생각보다 오래 걸리더라고요. 지금은 이혼한 지 2년이 되어 가는데 상간녀 소송이 마무리된 건 채 2달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년한테 위자료 2천만 원 판결받으니 어찌나 속이 후련한지 10년 묵은 채증이 다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남편놈도 남편놈이지만 저는 그년한테 꼭 벌을 주고 싶었거든요. 돈의 액수를 떠나 남의 것 도둑질하면 나쁜 짓이라는 거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이혼 후 저는 오피스텔에서 나와 친정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었어요. 아이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께는 죄송하지만 당분간은 신세를 지려고요. 아이 때문에 늦게까지 일하는 학원 강사는 더 이상 힘들어 관두고 지금은 친정아빠 도움으로 작은 카페를 하나 인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기하게 남편놈이랑 헤어지고 나니까 일이 술술 풀리면서 돈도 조금씩 모이더라고요. 돈 잡아먹는 원흉이 정말 그놈이 맞았지 뭐예요. 입고 먹고 쓰는 건 똑같은데 더 상은 전처럼 허덕거리면서 살지 않게 되는 게 너무나 행복합니다. 뭐하러 그런 놈하고 5년이나 버티고 살았는지 그게 후회됩니다. 지금이라도 이혼한 게 다행이긴 해요. 만약 더 살았다면 저는 그놈한테 돈 다 털리고 사업 망하면 아빠 집까지 팔아서 갖다 바쳤을 거예요. 쥐뿔 가진 것도 없는 인간이랑 살면서 저까지 거지 될 뻔했는데 탈출한 거죠? 생각보다 제 전남편 같은 놈 세상에 아주 많습니다. 가진 것도 없으면서 반반한 외모로 여자 꼬셔서 팔자 고쳐보려는 남자들요. 그런 남자들이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 바로 허세와 허풍입니다. 오늘 제 이혼 사연 들으신 미혼분들 결혼하기 전에 반드시 잘 확인하고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댁의 경제력 절대 무시할 거 못 됩니다. 가난이라는 게 생각보다 참 빠져나오기 힘든 수렁이고요. 다른 사람까지 그 수렁에 같이 빠뜨린답니다. 그러니 절대 저 같은 실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